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식도 위 관련 질환, 그죠? 거기에 대한 해부 생리를 저희가 봤었고요. 그다음에 그 해부 생리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소장, 대장 이 부분에 대한 해부 생리를 저희가 다 봤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간호력 사정하는 거, 그다음에 신체 검진을 어떻게 시진, 청진, 타진, 촉진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검사에는 뭐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기타 위장 검사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고, 이거는 뒤에 이제 질환에 가면서도 이 검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확히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실시되지 않는 검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는 진단검사가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혈액검사하고, 그 다음에 혈액검사랑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게 혈액종양 항원, 그죠? 이 검사들이 어떤 것들이 꼭 수치는 알아야 된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식도, 내시경 검사, 그 다음에 상부 유장관 촬영 검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난번에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 위장관이 아닌 부분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장 관련 검사들이 있어서 그 검사들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보시면 쉴링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위에서 내인성 인자라는 것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장에서 비타민 B12를 흡수를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위장 질환이 생기면 비타민 B12를 흡수를 못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혈구 적혈구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빈혈이 발생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쉴링 테스트는 뭐냐면 이 비타민 B12 검사인데, 비타민 B12를 그 위가 내인성 인자가 제대로 나와서 이거를 제대로 흡수를 하는지 체크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입으로 비타민 B12를 먹어요. 그러면 이 아가 비타민 B12를 먹고 위, 장으로 들어가서 장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에서 얘가 흡수가 돼요. 혈액으로 흡수가 돼서 우리 몸에 사용되고, 얘가 어디로 빠져나와요? 소변으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B12를 먹으면 위장을 걸쳐서 소장, 그죠? 회장에서 얘가 흡수가 돼서 몸에 쓰이고 소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쉴링 테스트라는 것은 뭐냐면, 금식한 후에 비타민 B12를 먹어요. 그러면서 아까 회장에서 만약에 내인성 인자가, 그죠? 내인성 인자가 내인성 인자가 있다고 한다면, 내인성 인자가 위에서 잘 분비가 된다 그러면 얘가 어디에서 흡수가 되겠어요? 소장에서 흡수를 하겠죠. 비타민 B12를. 그죠? 그래서 얘가 쓰고 어디가 소변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찌꺼기는. 나머지 너무 비타민은 저장이 되지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인성 인자가 없다고 한다면 소장에서 얘가 흡수가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비타민 B12가 소변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러면 쉴링 테스트는 뭐냐면 요 내인성 인자가 위에서 잘 분비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그 검사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요소 호흡 검사라는 것은 뭐냐면, 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있느냐 없느냐 보는 검사인데, 이 탄소 13번째 탄소가, 이 탄소를 투여를 하면 이 헬리코박터 균이 암모니아와 요 탄소 12번째 이산화탄소로 전환이 돼서 얘가 호흡으로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 13번 C 탄소가 들어있는
것을 몸에 넣으면 이 헬리코박터균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얘가 얘를 암모니아하고 CO2로 전환을 하는데 13번 CO2, 13번 탄소를 가지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전환이 돼서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배출이 돼요? 그죠? 호흡으로 배출이 되죠. 그래서 호흡으로 배출이 돼서 얘를 체크를 하는 것이 요소 호흡 검사예요. 그러면 요소 호흡 검사는 뭔 검사예요? 예, 우리 위 안에 헬리코박터균이 있냐 없냐 보는 검사겠죠. 그래서 이것처럼 이 튜브를 처음에는 불어요. 그러면 색깔 변화가 없죠. 백색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요 13번 캡슐을 먹는 거예요. 탄소가 들어있는 캡슐을 먹고 나서 얘가 있다가 한 20분, 그죠? 20분 정도 있다가 얘가 입으로 여기 20분 정도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가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한다면 아모니아하고 CO2 몇 번? 13번 CO2를 만들어내서 얘가 어디로 배출이 돼요? 그죠? 폐를 통해서 호흡으로 배출이 돼요. 그래서 호흡 불게 되면 얘가 무슨 색으로 변해요? 청색으로 변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 몸 안에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상부 이장관 내시경 검사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하는 상부 이장관 내시경 검사를 하는 거는 위도 보는 목적이 있지만 요 식도 하부도 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식도 역류 질환일 때 많이 실시되는 검사인데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데도 이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하부식도 관략근의 기능도 같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얘가 내시경 검사가. 근데 이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하부식도 관략근 기능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내시경 검사를 하면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하부식도 관략근의 기능이 안 좋아야 되는데 얘는 50% 정도는 정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환자들한테 실시하는 거긴 하지만 정상으로도 나올 수 있다. 질환이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데 얘가 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정상이다. 그럴 때 하는 검사가 베른스테인 검사를 합니다. 베른스테인 검사. 이 베른스테인 검사는 어떤 검사냐면 번스테인 검사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번스테인 검사는 어떤 검사냐면 우리가 여러분은 그 1학기 때 심장 쪽 공부하셨죠, 그죠? 체스트 페인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에요. 여기 눈을 좀 그려줄게요. 사람인데 우리가 그 식도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식도가 입으로 들어와서 여기 경추 6번부터 흉추 11번까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옆에 뭐가 있어요? 그죠? 심장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만약에 그리고 여기 밑에가 이제 위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근데 위식도 위에 있는 것이 위는 산이라고 했잖아요. 산, 강산. 이제 산이 위로 올라와서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일으키게 되면 여기는 식도는 워낙에 산이 아니에요. 얘는 거의 중성에 가깝거든요. 근데 요 산이 올라오게 되면 그 산이 위식도 점막을 헐어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아프면서 흉통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흉통이 요 심장이 있는 위치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11번이니까. 그래서 이 흉통이 요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한 흉통인지 아니면 요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체스트 페인을 배우셨잖아요. 그죠? 체스트 페인인 건지를 구분할 때 하는 검사가 번스테인 검사예요. 이 번스테인 검사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아까 있던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위식도 질환인데 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정상이 나왔어. 그러면 번스테인 검사를 해서 환자의 흉통이 환자가 이제 아프면 가슴통, 그죠? 합번이라고 하는데 이 흉통이 식도 점막의 산 역류로 인한 통증인지 아니면 체스트 페인인지
그죠? 방금 말했던 체스트 페인, 심장이 안 좋아서 생기는 흉통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번스테인 검사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어떻게 하냐면 비관 튜브를 식도에 삽입을 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식도에 엽산을 넣어요. 엽산은 산이죠, 산. 그래서 산을 넣으면은 거기가 아파. 그러면 아프면 이거는 심장이 이 통증은 위식도 역류질환에 의한 통증이겠죠. 심장에 대한 통증이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염산을 넣어서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식도에 염증이 생겨서 지금 일으키는 통증이다. 그래서 이게 위식도 역류질환의 통증인지 아니면 심장질환으로 인한 체스트 페인인지를 구별할 때 쓰는 것이 번스테인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식도의 폐하 검사가 있는데 식도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폐하가 거의 중성이에요. 그래서 7 정도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위식도 역류질환이 있는 환자인 경우는 어떻겠어요? 그쵸. 산 농도가 강산 쪽으로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폐하 검사를 해서 알아보는 검사인데 얘는 어떻게 검사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튜브를 넣어요. 비위관에. 그죠? 이렇게 해서 튜브를 넣어놓고 여기다가 이제 해가지고 24시간 이거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관 튜브가 여기까지 오게 이렇게 안에 넣어서 넣어가지고 이거를 24시간 차고 다니면서 요 식도 폐하 측정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요 6, 7 여기 정도가 돼야지만 얘가 여기에 있어야지 정상인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녹색, 빨간색 수치가 어디 갔어요? 막 1, 2 요런 데 있죠. 요런 데. 그죠? 요런 데는 뭐야? 위산이 지금 역류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 환자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인지? 여기가 2잖아요. 2. 그죠? 자, 그다음에 식도 운동 검사나 식도 내압 검사가 있는데 이거는 하부 식도 관략근의 압력 테스트를 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하부 식도 관략근의 압력이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검사인데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식도 튜브를 요 안에다가 넣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구분을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4군데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워낙에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압력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해서 볼록 올라오죠.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와야 돼. 이 2번째 통로도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째도 이렇게 올라와 있죠. 보이시죠? 그 다음에 4번째도 이렇게 올라와야 돼. 여기가 이제 하부식도 관략근이죠. 이렇게 올라와야지 압이 확 이렇게 떼야 되는 건데, 여기 지금 요 옆에 보면, 여기를 보면, 얘가 4군데거든요. 아까 4군데로 나눴었잖아요. 첫 번째 맨 위는 좀 올라와요. 그쵸? 그래서 이 환자가 괜찮아요. 여기는 운동을 잘 해줘요. 위식도에서. 근데 2번째 칸에는 거의 운동이 없죠. 압력이 거의 없죠. 3번째 칸에도 조금 있죠. 그 다음에 4번째 하부식도 관략근은 거의 없죠. 그죠? 그러면 거의 여기가 운동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압력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거의 하부식도 관략근이 거의 기능을 못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부식도 관략근의 압력이 제대로 해서 운동을 제대로 하는지 보는 검사가 식도 내압 검사, 식도 운동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식도 조영술이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조영제를 마시고 조영제 검사를 하는 거고, 자, 생검은 이제 식도암이나 위암이나 그 다음에 마레식도인 경우, 마레식도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배우긴 할 건데 얘가 이제 식도암을 일으키는 전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때 요 생검을 해서 이제 세포를 떼는 거죠. 떼서 검사하는 생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대변에 자멸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자멸 검사를 하죠. 대변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검사들이 다른 데서 실시하지 않는 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검사는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슐링 테스트는 비타민 B12 검사로 내인성 인자가 제대로 분비되는지 분비 안 되는지 보는 검사고, 요소 호흡 검사는 헬리코박터균이 있느냐 없느냐 보는 검사고, 그 다음에 번스테인 검사는
흉통이 있는데 이 흉통이 위 식도 역류 질환에 대한 흉통인지 아니면 체스트 페인인지를 구별할 때 하는 검사. 그다음에 식도 폐하 검사, 식도 내압 검사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검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소화기계 관련 장애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다루고 가려고 합니다. 교재에서는 여러분 여기 소화기계 영양장애가 먼저 나오는데 영양장애가 이제 소화불량 281페이지. 281페이지에 보면은 영양장애 소화불량이 있고 그다음에 280페이지 보면은 오신구토가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지금 교재 다 피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잘 공부에 따라와 주시길 바래요. 영양장애는 우리가 사실은 먹지를 못해서 생기는 질환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양장애는 사회 경제적으로, 이렇게 가난하거나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문화적인 영향도 있죠. 그죠? 예를 들면 고기를 못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걸로라도 영양장애가 생기니까요. 그다음에 심리적인 문제로 먹지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내과적인 질환이나 치료 등으로 인해서 먹지를 못한다거나 이러해서 이제 영양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장애가 생기는 원인은 이런 것으로 생기고 증상으로는 그래서 제일 먹지를 못하니까 이제 체중 감소가 제일 먼저 생기죠. 그 다음에 빈혈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건데 단백질이나 철이나 비타민, 엽산 이런 것들이 다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검사는 뭐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검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체중 감소가 나타나니까 체중 측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빈혈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뭐 검사해야 돼요? 그죠? CBC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단백질, 철, 비타민, 엽산 이런 것들이 감소를 하는데 먼저 그러면 단백질의 정상 수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상 검사를 먼저 우리가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수치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단백질의 대표적으로 보는 수치가 알부민 수치하고 프로테인 수치를 봅니다. 이 두 개는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알부민은 3.5에서 5.3 정도로 외워두시면 돼요. 그죠? 이 정도 돼야지 정상. 그 다음에 프로테인은 단백질이죠. 그래서 요거는 6에서 8g입니다. 그램 퍼 데시리터. 이 정도 돼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서 알부민은 3.5에서 5.3 그램 퍼 데시리터. 단백질은 6에서 8 정도 돼야지 영양 장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테인하고 알부민이 영양 상태를 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일주일 동안 요 프로테인하고 알부민을 식사를 잘 했어요. 그죠? 단백질을 잘 먹었어. 근데 이거를 당장 이거를 딱 수치가 올라가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알부민은 밤 감기가 20에서 21일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먹게 되면 20일이 지나야지만 이 수치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로 봐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영양 상태를. 그래서 밤 감기가 2일인 알부민이 있는데 얘는 프리알부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프리알부민은 20mg per 데시리터예요. 그래서 빨리 영양 상태를 봐야 되는 경우는 프리알부민 수치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주일 정도 2주 지나서 요 수치를 봐야 되는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강검진 체크를 할 때는 알부민이랑 건강검진 체크해서 영양 상태를 볼 때는 알부민이랑 프로테인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철이 있어요. 철이죠. 요게 철이죠. 영어로는 아이온이라고도 우리가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철을 보는데, 자, 철은 어떻게 되냐면, 철을 내가 입으로 먹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장으로 가서 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소장에서 얘가 흡수가 되면 우선은 얘가 바로 쓰이지를 않고 얘가 뭘로 저장이 돼요? 페리틴이라는 걸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페리틴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저장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로 저장이 되어 있다가 이것이 어디로 빠져나와요? 이 철이 혈액으로 빠져나와요. 그러면 혈액으로 빠져나와서 얘가 혈액에는 간에서 합성한 단백질이 있는데 이 트랜스페린이라는 요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혈관이거든요. 그래서 철이 빠져나오면 얘가 트랜스페린하고 결합을 해요. 얘가 철이 이 결합해서 얘가 뭘로 변하냐면 트랜스페린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트랜스페린으로 바뀐 다음에 대부분은 어디로 가냐면 골수로 가요. 그래서 골수에 가서 이 적혈구에 있는 햄이랑 같이 결합을 해서 얘가 뭘 만들어져요? 적혈구를 만드는 겁니다. 햄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거의 80%는 이제 요 역할을 하고 그 기타의 다른 역할들을 하긴 하지만 이제 이런 원리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철이 들어오면 얘가 저장철로 있다가 얘가 뭐 어디로 가요? 혈액으로 가서 아포트랜스페린하고 결합을 해서 트랜스페린이 되고 얘가 이 트랜스페린으로 전환된 것 중에 거의 80%는 이제 골수로 가가지고 적혈구를 생성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철이 부족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빈혈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에 대한 수치를 우리가 검사를 할 때는 4가지 검사를 하는데 우선 페리틴이라는 저장철이 있었잖아요. 이 저장철 검사를 하고 그다음 아이온 그냥 이제 혈액에 있는 철 그죠? 저장 안 돼 있고 혈액에 있는 철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가 혈액에 나온 철이 아포트랜스페린하고 결합을 해서 트랜스페린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트랜스페린을 검사하는 것이 TIBC입니다. 이게 이제 트랜스페린. 페린을 검사하고 이 트랜스페린이 모두가 쓸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트랜스페린 중에 포화도가 높은 것, 그죠? 트랜스페린 포화가 되어 있는 것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페린 세츄레이션이라고 해서 트랜스페린 포화도가 20에서 50% 정도가 돼야지만 쓸 수 있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요 4가지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방금 보면 아이온, 그죠? 그죠? 아이온 검사를 여기 볼게요. 다시요. 그래서 아이온 검사를 할 때에는 아이온 그 혈액에 있는 철은 110 정도가 돼야지 정상이고요. 그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철은 한 200. 그죠? 200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여자가 150, 남자가 250이니까 한 200 정도로 마이크로그램 퍼 데시리터 정도가 되면 정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자가 좀 훨씬 더 저장철이 낮죠. 그다음에 TIBC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TIBC라는 것은 철이 결합할 수 있는 총 수용력으로서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트랜스페린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330 정도가 돼야지 정상입니다. 마이크로그램 퍼 데시리터가 돼야지. 그 다음에 트랜스페린 세츄레이션은 트랜스페린 포화도라고 하는데 얘는 철과 결합한 트랜스페린의 3분의 1 정도는 철과 결합하여 포화가 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불포화 철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될 수 있는 포화된 철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트랜스페린 세츄레이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가 정상이에요? 20에서 50%. 그래서 철이 우리 몸에 철이 정상적으로 있느냐 없느냐는 혈액에 있는 철뿐만 아니라 저장철도 봐야 되고 TIBC도 봐야 되고
수용되는 철 수용력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포화된 철 용량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아이온, 철이 결핍이 돼가지고 빈혈이 생길 경우에 검사를 했을 때는 철 수치는 낮겠죠. 혈액 안에 있는 이게 왜냐하면 철이 부족하니까. 하지만 트랜스페린을 나타내는 TIBC는 얘가 철이 부족하니까 얘가 많이 접하려고 해요. 그래서 TIBC는 수용력이라 그랬잖아요. 많이 수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수용력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세츄레이션은 실제 사용되는 철은 낮죠. 철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아네미아,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씨름 철은 낮고 TIBC는 높고 세츄레이션은 낮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단백질, 우리가 아까 영양장애가 생기면 단백질이 감소하고 철이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에서는 아까 말했던 알부민, 프로테인, 프리알부민을 검사를 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 철이 감소를 했을 때는 페리틴, 아이온, TIBC,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까지 네 가지를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 다음에 또 영양장애가 생겼을 때 이제 비타민, 그죠? 엽산은 우리가 비타민 B9이 엽산이죠. 그리고 비타민 B12는 코바라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엽산과 코바라민은 비타민 B9하고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되는 경우는 빈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 이런 경우는 이거는 둘 다 적혈구 생성에 관여를 하거든요. 얘가 적혈구 생성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얘가 빈혈이 오니까 이제 CBC 검사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 검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MCV, 그죠? MCV 뭔지 아죠? 적혈구. 그 다음에 MCH, 헤모글로빈 평균, MCHC, 이것도 헤모글로빈 농축 정도, 그 다음에 림프구,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결국은 CBC 검사해서 이 CBC 검사를 하면, 비타민 수치, 만약에 비타민 B9하고 비타민 B12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요 수치들이 낮게 나오겠죠.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전해질 검사를 하게 되는데, 영양장애가 생기면 섭취를 못하니까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이런 것들이 저나트륨 혈증, 저칼륨 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에는 알아두셔야 되는데, 영양장애가 생기면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것처럼 단백질이나 철이나 비타민이나 전해질이나 이런 수치는 다 낮게 나왔잖아요. 근데 영양장애가 생길 때 유일하게 높게 나타나는 게 요게 뭐냐면 간효소 수치는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간효소 수치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OTPT, 그죠? AST, ALT, 다른 말로 SGOT, SGPT라고 하고, 우리가 줄여서 OTPT라고 하죠. 예, 간 기능 검사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요 수치들은 간 효소 수치인데 얘들이 증가를 하게 되고, ALP, GGT, 그죠? 알칼린 포스파타제나 감마 글루타밀 트랜스타제 이런 효소들도 간에서 나타나는 효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들도 영양장애가 있을 때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는 게 혈액 검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했고요. 영양장애가 있을 때 영양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또 검사가 신체 계측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계측 검사에서는 피하지방 저장 농도랑 단백질 저장 농도를 보는 검사가 있는데, 피하지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몸속에 보면 피하,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 밑에가 여기가 피부잖아요. 그럼 피부 밑에가 피하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에 지방이 쌓이는 거를 우리가 피하 지방이라고 하고,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내장 지방도 있는데, 내장은 요 내장 안에 쌓이는 것이 내장 지방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신체 계측 영양장애가 있을 때는 요 피하 지방을 보는 겁니다. 피하 지방은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요 부위에 지방이 얼마나 쌓여 있느냐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하 지방은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거냐면, 여기가 여기 보면은 2두박근하고 3두박근, 그죠? 2두근, 3두근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견갑골에 견봉돌기하고 척골에 주두돌기를 사용을 해서 중간 지점, 여기가 견갑골이에요. 여기가 팔이에요. 여기가 견봉돌기고 요가 주두돌기예요.
그래서 요 두 사이의 중간 여기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손으로 이렇게 찝어요. 손으로 이거 찝은 다음에 요 피부 측정하는 걸로 이렇게 딱 찝는 거예요. 찝어서 남자인 경우는 한 1cm 정도, 그죠? 여자인 경우는 1.5cm 정도의 두께가 돼야지 정상이고, 그 이상이 되면은 이제 비만이거나 아니면 그 이하가 되면은 이거는 영양장애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단백질 저장 정도도 우리가 2두박근, 3두박근을 가지고 사는데 이거는 둘레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상완 둘레. 얘도 부위는 똑같아요. 견봉하고 두두의 중앙 부분을 이렇게 해서 줄자로 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하신 26에서 29, 여자는 26에서 27, 그래서 27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27cm 정도 돼야지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BMI가 있는데, 여러분 BMI는 잘 아시니까, 그죠? 키 제곱을 체중을 키 제곱으로 나눈 거죠. 18에서 24 정도가 돼야지 정상입니다. 더 올라가면 비만, 내려오면 영양장애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런 영양장애가 있을 때는 이제 영양 부족이나 피부 손상 위험성, 전해질 불균형 이런 것들로 간호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영양장애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둬야 돼요? 이제 영양을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영양 공급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 방법으로는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에는 크게 경관 영양이 있고 또 하나는 비경구 영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투여를 하죠. 네, 경관 영양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비관, 요거는 제가 설명 안 해줘. 여러분 기본 간호 시간에 굉장히 많이 했고, 그죠? 간호 술기로도 여러분이 많이 해봤고, 그 다음에 경관 영양으로는 위루관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비경구 영양, 그러니까 주사 IV로 하지 않고 이 튜브로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하냐면 이제 위 12장 공장 안으로 삽입을 해서 이거를 이제 영양액을 주입할 목적으로 해서 비위관이나 위루관으로 우리가 투여를 합니다. 자, 비위관을 투여를 했을 때는 이 코로 들어가서 아니면 입으로, 그죠? 코로 들어가서 쭉 재서 우리가 길이를 재가지고 여기가 이제 위가 있어요. 그러면 위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게 비위관이죠. 실리콘 제제가 나와서 요즘에는 장시간 요거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튜브를 넣어서 요것이 제 위치에 들어갔는지를 이제 X선으로 제일 먼저 확인을 하죠. 침상머리 투입, 우리가 그 영양 투입할 때는 간호로 침상머리를 올려줘야 되죠. 반자이. 그 다음에 영양 공급하고 30 내지 30분은 침상머리를 상승시켜서 주고, 관의 개방성을 물로 씻어서 확인을 하고, 이해가 중요하죠. 예, 튜브, 비위관이, 그죠? NG 튜브라고 하죠. 우리가 NG 튜브. 비위관이 제대로 위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 내용물로 리거지에서 확인을 한다거나 X선을 찍다거나 아니면은 위산 검사를 한다거나 물로 확인을 한다거나 공기로 확인을 한다거나 하는데, 우리가 하는 방법은 이 방법으로 하죠. 그래서 청진기로 공기 주입해서 뽀르륵 소리가 나면 이거 관이 어디 위에 있다는 거죠. 예,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흡인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흡인이 생길 경우는 청색증이나 호흡곤란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식사하고 이런 청색증이나 호흡곤란이 있는지 잘 봐야 되고, 만약에 잔류량이 리거제를 해봤더니 계속 나와. 그래서 100에서 150 정도 되면 식사를 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영양액은 체온과 같은 온도로 주는 게 좋고, 날짜 꼭 확인하고, 유효기간 날짜 확인하고, 중력으로 주고, 그 다음에 주고 나서 체중 체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저혈당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혈당 체크하고요. 되셨죠? 경관영양 비유관은 여러분이 잘 아니까. 그 다음에 위루관은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듯이
위에다가 직접 관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입으로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관을 박아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가 직접 구멍을 뚫어서 관을 박아서 주는 게 위로관인데, 이거는 이제 식도 폐쇄가 있는 환자들한테는 위로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유문 폐쇄가 있는 환자는 위로관을 넣으면 안 되겠죠. 못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PG라고 엔도스코피 가스트로스토미를 해가지고 요 튜브를 삽입을 해서 하는 겁니다. 수술하고 나서 바로 식사를 주면 안 되고요. 얘는 수술이니까 장음이 확인된 다음에 미음부터 주고 점점 갈아 넣는 밥으로 튜브를 합니다. 튜브 막힘 주기 전에 튜브가 막혔는지 기도 흡인을 체크를 하고 잔여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관의 길이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얘가 무슨 말이냐면 요 간 길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길이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가 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튜브를 박았잖아요. 여기 안에가 이렇게 말려 있어요.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튜브가 요 밖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재야 되는데, 이 길이가 짧아진다는 소리는 얘가 풀어져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요 기도로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길이가 짧은지 안 짧은지 아니면 너무 긴지 이런 것들을 요 길이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삽입 위치에서부터 요 오니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확인을 해서 기도 흡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체액 불균형은 아까 했던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겠죠. 튜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감염이나 이런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루술하고 장루술도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뒤에 하부장에 가면 배울 텐데, 장루술하고 위루술의 차이는, 장루술은 이제 대변이 변화가 생겨요. 얘는. 근데 위루술은 어쨌거나 식사가 위로 들어가서 소장 걸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대변 양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장루술 같은 경우는 물처럼 나올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루술하고 장루술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크게 경관 영양 방법으로는 이렇게 비위관을 통해서 주는 방법하고 위루관을 통해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 다음에 비경구 영양은 우리가 혈액, 말초혈관으로 주는 방법하고 중심정맥관을 박아서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에 있는 말초,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IV라고 하죠. IV를 해서 주는 정맥 주사로 주는 경우에는 단기간에 영양이 필요할 때, 그리고 열량 요구가 많이 높지 않을 때, 그래서 이제 농도가 진하지 않는, 그죠? 그런 관계, 예를 들면 5%나 10%를 줄 때는 우리가 이제 IV로 줄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등장성 삼투 농도, 그래서 5% DW 생리식염수 이런 것들을 투여를 할 때는 우리가 말초정맥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중심정맥을 이용을 하는 경우는 고 삼투 농도를 투여를 할 때, 그래서 30%, 40%, 70% 요 정도 사이에 농도를, 고 농도의 그 영양을 투입을 할 때 쓰게 되는데, 많이 쓰는 게 요 세고라, 그죠? 세고라 정맥을 쓰거나 아니면 경정맥을 해서 여기다가 중심정맥관을 삽입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심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멸군 드레싱을 해야 되고, 관이 요 혈관에 잘 들어갔는지 X선 촬영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잘못 들어가서 공기가 만약에 들어간다, 그런 경우에는 공기색전증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곤란이나 흉통, 저혈압, 빈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자, 카테터로 해서, 카테터가 단일 카테터, 여기는 지금 두 개잖아요. 근데 카테터 그 도관이 하나인 경우에는 만약에 IV로 들어가는 경우, 이게 여기는 하나인 경우에는, 하나에는 IV
영양액, 그죠? 영양액을 투여를 하고 하나는 이제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도관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영양액을 주입하는 통로하고 검사하는 통로가 두 개가를 일치시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지방 유화액, 지방은 어떤 거냐면 하얀색 있죠. 하얀색 영양제 있잖아요. 그걸 투입할 때는 필터를 꼭 다른 걸 사용을 해야 되고, 필터를 다른 걸 사용한다는 소리는 요 IV 있죠. IV 세트 이렇게 보면 줄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막 그물이 이렇게 쳐졌잖아요. 여기가 필터예요. 그래서 IV 세트를 다른 걸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지방은 두껍기 때문에 좀 큰 마이크로를 그 필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필터의 지방 필터, 이게 IV 세트는 지방은 24시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종류를 줄 때는 72시간마다 교체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IV 하고 거기다가 뭐 적어요? 날짜 적죠. 그래서 3일 내는 꼭 교체를 해줘야 되고, 지방인 경우는 이제 24시간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자, 비경구 영양으로 줬을 때는 여기가 이제 요 부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감염. 그죠? 감염이 생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고혈당, 너무 많이 투여돼서 고혈당, 너무 적게 투여해서 저혈당, 그리고 전해질 불균형,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감염입니다. 그래서 고장액을 투여를 하기 때문에 균들이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소 증상, 요 부위에 튜브를 박은 부위에 발열, 발적, 종창, 그 다음에 통증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고, 체온 측정해가지고 전체 체온에 전신 감염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만약에 감염이 발생했다 그러면 요 카테터를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를 해서 얘가 배양 검사를 해서 배양 카테터 제거한 거랑 혈액 검사랑 해서 배양 검사를 해서 균이 어떤 균인지를 체크를 하는 검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카테터가 막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히지 않게끔 끝부분을 헤파린 락킹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혈당 이런 거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혈당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비경구 영양으로는 이렇게 말초정맥이랑 중심정맥관을 통해서 주는, 요거는 이제 대부분 TPN, 그렇죠. TPN 투여할 때는 중심정맥관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영양장애가 생길 때는 경관 영양을 하거나 비경구 영양을 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양장애가 교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280페이지에 보면 오심구토가 있는데, 오심이라는 것은 너지아라고 하고 구토는 보미팅이라고 합니다. 너지아는 계속 토하고 싶은 느낌을 너지아라고 하는 거고, 보미팅은 뭐예요? 분출해서 세차게 밖으로 나오는 거를 우리가 보미팅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꼭 알아두시고, 왜 그러면 오심구토를 하는지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심구토는 뇌간에 구토중추가 있어요. 뇌간이라는 건 어디냐면 중뇌, 교, 연수. 그래서 숨뇌를 말하는 거죠. 중뇌, 뇌교, 그다음 다리뇌, 그다음에 숨뇌. 교, 연수예요. 요게 다리뇌, 교가 다리뇌죠. 연수가 숨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구토중추가 있는데, 이 구토중추는 코, 귀, 눈, 위장관, 근육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상한 냄새를 맡을 때도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그다음에 이상한 괴물, 그죠? 그런 걸 보거나, 아니면 이상한 꺼리낀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위장관이 안 좋거나, 그다음에 너무 운동해서 근육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게 구토중추랑 연결이 돼서 오심구토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티젠이라는 케모리셉터 트리저존이라는 화학수용체 유발 영역이 있는데, 이 화학수용체 유발 영역도 어디랑 연결이 됐냐면 구토중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화학수용체 유발 영역에서
해서 구토중추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내부 장기, 그러니까 위장 이런 데 문제가 있거나 화학 수용체에는 요 이제 케모세라피를 받는 부분이에요. 그죠? 화학요법을 해서 암 환자들 케모세라피를 받게 되면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이 분출이 돼서 이것들이 구토중추를 자극을 시켜서 오신구토를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정기관 귀 있죠, 귀에 문제가 있어서 귀에 어떤 문제가 미니에리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히스타민이나 아세틸콜린이 분출이 돼서 얘가 구토중추를 자극을 해서 뭐를 하냐면 오신구토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28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밑에 그림 10-7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구토중추를 자극을 시키고 히스타민이나 아세틸콜린도 구토중추를 자극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위 내용물을 너무 많이 토하는 경우는 산이 너무 많이 토해졌잖아요. 그래서 알칼리층에 빠질 수가 있고 소장은 뭐예요? 요거는 염기예요. 염기 소장은. 그래서 소장의 내용물이 너무 많이 토하게 되면 산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구토가 있을 때는 대사성 산증이나 알칼리증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신구토가 있을 때 우리가 쓰는 약물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내부장기나 화학수용체가 있을 때는 도파민이랑 세로토닌이 구토중추를 자극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로토닌 수용체를 차단제, 세로토닌 수용체의 기량제라는 것은 세로토닌 수용체를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구토중추를 자극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조프란이나 카이트릴이라는 약. 요게 이제 암 환자들한테 제일 많이 쓰는, 그죠? 화학요법을 받을 때 많이 쓰는 게 조프란이나 카이트릴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도파민도 이 구토중추를 자극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파민 차단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에 문제가 있을 때 많이 쓰거든요. 내부장기 여기 요 장, 위장에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모틸리움, 그다음에 맥솔롱, 맥페란 이런 거 아이보리오도 많이 놓죠. 이제 이런 약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정자극 귀에 문제가 생겼을 때 히스타민이나 아세틸콜린이 구토중추를 자극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스타민, 항히스타민, 히스타민 차단제로 드라마민 약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콜린, 아세틸콜린을 차단하는 항콜린제로 부스코판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약들은 우리가 임상에서 굉장히 오신구토가 많아요. 증상이. 그래서 요 많이 쓰는 약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신구토가 생길 때는 이제 구토, 영양장애나 불균형이나 체액량 불균형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간호진단을 내려서 대부분 이제 약 수액을 보충을 해주거나 영양제 보충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약물 투여가 들어가면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검사하고 그다음에 많이 길어졌는데 영양장애하고 영양장애 생겼을 때 그다음에 오신구토가 생겼을 때 간호 치료 방법이랑 간호가 어떻게 되는지 특히 검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위장에 관련된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공부를 했고요. 이걸 끝나고 여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끝나고 사이버 캠퍼스에 보시면 퀴즈가 있습니다. 소화기계 퀴즈. 퀴즈 10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10문제를 7분에 푸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요 퀴즈를 풀고 나면은 토요일 날 얘가 여러분들한테 볼 수 있어요. 정답을 볼 수 있고 여러분 점수도 볼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퀴즈를 풀고 내가 얘를 맞히지 못한 문제는 오답 정리를 하셔서 그 과제방에다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뭔지 알겠죠? 이해가 되셨죠? 네,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소화기계 퀴즈에 사이버 캠퍼스에 퀴즈 방에 가면 소화기계 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 응시하시고 이 10문제인데 7분 안에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문제부터 막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푸셔야 돼요. 풀고
이 점수는 반영이 됩니다. 성적에.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되니까 정답을 공개를 할 테니까 정답 공개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틀린 거를 오답 정리해서 퀴즈방 과제방에다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인지? 네,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랑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되셨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